톡톡 사연, 이번 시간도 함께 할게요. 또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연자분께서는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라고 본인을 소개해 오셨는데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직도 청춘의 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걸요. 어떤 분이 무슨 이야기를 보내오셨는지 그럼 바로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안녕하신가요? 그저 안녕하게 사는 것만도 크나큰 복이라는 것을 느끼는 요즘 세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그것을 여실히 체감하였네요. 톡톡 사연 늘 애청하고 있습니다. 나이 지긋하게 먹은 노인이지만 아직 정신이 또렷하고 멀쩡하여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고 누릴 수 있는 게 정말이지 감사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저의 고향 친구가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말이죠. 바로 치매가 심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치매란 것은 오로지 악화만 있고 회복이라는 것은 없나 봅니다. 그 친구와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던 것이 어느덧 3년이 흘렀네요. 그 후론 제가 아는 그 친구의 모습을 다시는 만나볼 수 없었죠. 참으로 많은 생각이 스쳐갔어요. 그런 도중 톡톡 사연의 어느 사연을 접하며 저 또한 사연을 하나 보내버리라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더 젊은 날에 사연을 써둬야겠다고 마음먹고 나니 왜 이렇게 조급해지던지요. 그래봤자 제 안에 담긴 그 사연거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볼품없는 글솜씨가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애정의 손길은커녕 제대로 된 관심의 눈길조차 족하게 받아본 적 없던 것이 제 유년 시절이더군요. 그래서는 지금 현재 그때를 잠잠히 돌아보니 그러하였습니다. 희망찬 앞날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고 먹을 입들만 많이 있었으니 부모님께선 늘 피곤하고 예민하고 지치셨겠죠.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커갔고 그럼에도 건실하게 한눈 팔지 않고 살다 보면 어느새 보답이라는 것이 저에게 떨어질 것이라 믿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였기에 가능했던 포부 아니었나 싶네요. 그 청춘의 열기에 휩쓸려 성공을 그리도 쉬이 꿈꾸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배짱과 희망만 가지고서 좇을 수 있는 성공이 아니었어요. 현실이란 벽은 너무나 차가웠고 또한 견고해서 저 따위의 열등한 족속은 함부로 넘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녹록하지 않은 현실을 깨우쳐가며 수능이란 좌절을 하고 있던 와중 저는 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참한 인상에 성품이나 성격도 꼭 그것처럼 참한 사람이었어요. 말씨가 늘 조용조용했고 대체로 차분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통해 저는 많은 정서적 위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어려운 주머니 사정이었으나 100년 가약을 맺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고 사이에는 자식을 셋 보았습니다. 줄줄이 아들만 3명이었어요. 내심 딸이 1명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나 보다. 안 그래 여보? 아내가 겸연쩍은 표정으로 그리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아들만 셋인 걸 살짝 아쉬워했었죠. 주변에서는 저희 집을 보면서 아들 부자네 아들 부자야 하고 칭찬 어린 말을 건네주곤 했었으나 저희의 속내는 그것이 아니었네요. 아들만 셋 정말 키우기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옛날엔 저희가 거의 그 단칸방 수준의 집에 살았기 때문에 더욱 고됐던 것 같아요. 무리를 해서라도 이사 갔던 게 괜한 것이 아니었죠. 첫째랑 셋째가 5살 더 어린데요. 두고두고 가슴 아픈 일은 셋째 낳고 나서 아내의 건강이 심하게 상했다는 사실입니다. 출산 직후의 일시적인 증상인 줄 알았건만 아내는 왼쪽 골반이 너무 불편하고 아프다고 계속 말했는데 점차 왼쪽 다리에 힘을 잘 못 쓰게 되었어요. 저절로 근육 움직임이 이상하게 뒤틀리고 똑바로 걷기가 힘들어졌죠. 의사들도 정확한 원인이나 치료법을 당시에 저희에게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출산으로 인해 몸에 큰 충격과 무리가 가서 잠깐 쇼크가 온 것일 수도 있으니 진정을 위해 침이라도 맞으시는 게 어떠신지. 저희한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신 간호사분도 계셨던 것을요. 지금의 현대의학 수준이었다면 원인과 치료를 달리 짚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의학이 현재에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었을 뿐더러 저희 집엔 돈이 넉넉하지도 않았어요. 마음 놓고 아내의 몸을 치료할 수 없었던 거죠.
이 점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가슴속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아내가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그 불편한 몸으로 아들 셋을 돌봐야만 했으니까요. 그래도 한 10년 지나니까 걸음걸이가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신 한쪽이 불편한 다리를 억지로 이끌고 살았던 것 때문이었는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져 있었죠. 저는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더욱 돈이 되는 것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고 종국에는 연탄 공장에 정착하여 오래도록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씨름해가며 사투를 벌여가며 제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저는 집안의 가장이었으니까요. 단 하루도 쉬어본 적 없었네요. 평일과 주말의 경계 또한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저 처자식 굶기지 않으려는 가장의 책임감으로 움직였었죠. 저는 제 자식들이 추운 날 따뜻한 곳에서 그리고 더운 날 시원한 곳에서 일하며 사는 사람들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내는 결국 허리 수술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꾸준히 병원 다니던 도중에 다른 병이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자꾸 이렇게 짐만 돼서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잘못 만들어진 존재인 것만 같아. 내가 이번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 어쩌면 나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 여보. 그렇게 나약한 소리 하지 마. 기껏 키워놓은 자식들 두고 그리고 나 두고 당신이 어딜 간다 그래. 마음의 준비는 무슨 꿋꿋하게 이겨낼 준비나 해.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야. 힘들어하고 또 많이 지친 아내에게 기껏 저는 저 정도의 말밖엔 못 건네주었던 것 같네요. 왜 그랬던 걸까요? 미성숙하고 불완전하고 위태로웠던 것이 당시에 저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떠날까봐 그저 무서워하였고 속절없이 불어만 가는 병원비에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자고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있기를 기도하며 헛된 희망을 쫓았습니다. 정말 수중의 모든 돈이 아내의 치료비로 들어갔어요. 발병 사실을 처음 알았던 그때로부터 꼭 3년을 채우기 한 달 전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차피 죽을 나에게 괜한 헛돈을 그렇게나 쓰게 만든 것만 같아서 떠나는 마음이 편치가 않아. 여보, 내가 정말 많이 미안해요. 다 떨어진 기력으로도 반드시 이 말만은 해야겠다는 눈빛으로 그리 말하던 아내를 향해 전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행복했던 거, 좋았던 거, 당신한테 그런 기억이 남아있다면 부디 그런 것만을 떠올려줘. 조금이라도 당신이 덜 고통스럽기만을, 난 그것만을 바랄 뿐이야. 당신이랑 살아서 나는 늘 행복했지. 잘생긴 아들 셋이나 낳고 나는 늘 행복했어. 희미한 미소를 남기며 떠났던 아내는 마지막까지 저희 자식들을 그 눈에 담고 있었죠. 하지만 원통하게도 말입니다. 어째선지 저희 아들들은 정남이랄 게 참으로 부족한 놈들이었습니다. 몸이 허약하고 성정이 유약한 모친을 우습게 여겼으며 늘 바깥일 하느라 바쁜 부친을 그저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아내가 세상 떠나던 당시 첫째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둘째는 결혼을 예정해 두고 있었어요. 둘째는 저희 아내가 세상을 뜬 지 꼬박 반년 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좀 더 시간이 지나 막내인 셋째까지 결혼한 뒤로는 저 혼자 쓸쓸히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 자식이 셋, 며느리들이 셋 이렇게 되었으나 저는 오래되고 낡은 연립주택에서 혼자 기거하는 호래비 신세였어요. 아무도 찾아오는 이 하나 없었죠. 동네 사람들하고 오며 가며 인사하고 노가리나 좀 까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유일한 제 일상의 위안이고 놀이거리였습니다. 그게 원래 그렇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자식들이 모이지만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 자식들이 안 모인다고 그렇다고들 하네요.
동네에서 젊은 아주머니들이 떠드는 말을 들었습니다. 뜨끔하기도 했고 괜히 서럽기도 하고 그랬네요. 인생이 저물어가는 것을 씁쓸하게 느끼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정말 연락도 없이 막내 며느리가 제 집에 찾아왔죠. 동네는 한 바퀴 돌고 나서 귀가하던 길이었는데 현관문 앞에 막내 며느리가 서 있는 것을 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저희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셋째 아들과 결혼하여 저희 집안과 인연을 맺었어요. 사는 곳이 서로 멀진 않았지만 대단히 가깝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결혼 이후 개인적인 왕래는 단 한 차례도 없었기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부터 앞섰더랬죠. 새아가, 네가 내 집엔 어쩐 일로 찾아온 게야? 누가 집 앞에 서 있어서 난 또 웬 젊은 아가씨가 여길 기웃거리고 있나 했더니만 새아가 너였구나. 네, 아버님.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신가 봐요. 난 그냥 여기 동네나 좀 걷고 난 참이지 뭘. 일단 들어가자꾸나. 오래 기다린 건 아니지? 확실히 절 찾아온 방문 목적이 있는 모양인지 며느리 표정이 딱히 밝지도 않고 뭔가 할 말이 있는 기색이었어요. 제가 아는 한 수더분한 인상에 미소를 잘 짓는 얼굴이었는데요. 그날은 어딘가 수심이 깊어 보였어요. 의외의 상황 가운데 그것을 눈치챈 제가 며느리를 집 안으로 우선 들였죠. 저 먹으라고 주전부리랑 과일 한 가지를 사왔더군요. 셋째한테 말하고 온 거냐고 하니까 왠지 난처한 기색이 되어선 아니라고 그냥 제 생각이 문득 나서 와봤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캐묻지 않고 물부터 끓였어요. 커피를 타다가 며느리가 사온 주전부리 몇 개를 뜯어 같이 상 위에 차렸죠. 안 일어서도 되는데 아버님 편히 계시지도 못하게 제가 괜히 온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노인네가 불편해봤자 뭘 그럴 일이고 편하게 지내봤자 뭘 한다고. 난 괜찮다. 너 할 말 있으면 그거나 마음 편히 해다오. 네? 아버님 할 말이라뇨? 나한테 할 말 있어서 찾아온 거 아니냐? 할 말 있으면 해라. 난 들을 준비 되어 있으니. 제가 덤덤하게 말하며 커피를 홀짝 였더니 며느리가 한참 커피잔만 매만졌어요. 조금 고개 숙인 채 입술만 옴짝달싹하던 며느리는 이윽고 눈을 들어 저를 보더니 한결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에요, 아버님. 저 그냥 아버님 어떻게 지내시나 그거 들여다보려고 온 거예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못 찾아뵀잖아요. 정말 죄송했어요. 저의 직감으론 절대 아무런 계기 없이 찾아올 것이 아니었고 뭔가 용건이 있던 게 분명해 보였으나 며느리 표정에서 마음을 돌렸다는 식의 후련함이 보였기 때문에 저도 그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막내 부부가 결혼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나 소소하게 전해들었죠. 유독 철없는 셋째 녀석이 당최 자기 아내랑은 어떻게 살림차를 살고 있는지 내심 궁금하기도 했기에 전 들을 것도 많고 물을 것도 많았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 계속해서 주제가 이어갔어요. 시계를 보니 1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져 있었을 정도였죠. 어느새 며느리는 저에게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어 정말로 드리고 싶어진 말씀이 있는데요.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뜸 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어요. 저희 집안도 별 볼 일 없었으나 며느리 쪽은 워낙 사정이 안 좋았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사실상 며느리는 거의 몸만 온 셈이었습니다. 이혼 가정에다 많이 가난한 편이고 저는 학력도 고졸이고 솔직히 외모도 그저 그런 수준인 거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무슨 특별한 재주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격이 활발하거나 씩씩한 것도 아니고 이런 저를 반대하지 않으시고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세우지도 않은 공의 공로를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하물며 생색은요. 그래서 진실만을 얘기해 줬죠. 내가 기다 아니다 라고 한다 해서 뭐가 바뀌랴. 응? 자식 인생 부모 인생 따로 가는 것을 내가 어찌하랴. 셋째 녀석의 뜻과 결정이 제가 참견할 수 없었음을 넌지시 알리는 말이었어요.
며느리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더군요. 자주 찾아뵐게요. 못난 며느리라 너무 죄송해요. 그럴 것 없다. 둘이서 잘 지내고 그저 건강하게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들 그렇게 지내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 그걸로도 분에 넘쳐. 너희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야 나도 먼저 간 애들 엄마 보기 안 미안하지. 며느리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커피를 다 비우고 늘어놓았던 주전부리들을 꽤나 해치우고 시간이 나름 지나버렸을 때 며느리는 이만 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배웅을 해주려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어 며느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것 좀 덜어가라. 내가 원체 소화가 좀 잘 안 되다 보니 저기 이웃네가 매실액 한 병을 지난주에 주더구나. 이거 맛이 아주 괜찮어. 좀 줄 테니까 소화가 안 될 때마다 마셔봐라. 물에 타 마셔도 되고 원액을 그대로 한 숟갈 먹어도 되고.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아시다시피 친정도 사정이 그렇고 주변에서도 이런 거 받아볼 데가 없어서요. 아버님께서 챙겨주시는 게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 고민 있고 할 말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라. 나 좋자고 하는 얘기니까 부담 갖지도 말고. 제가 그래도 될까요? 그럼 되고 말고 당연하지. 며느리 얼굴이 환해졌어요. 차분해 보이는 인상 이면에는 어딘가 그늘진 것이 며느리 인상이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밝아 보였어요. 며느리는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을 겪고 편모 가정에서 살아왔는데요. 사돈이 소위 남성 편력이 좀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자라는 동안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본 적 없었대요. 저를 보면서 이혼 후 미국으로 떠난 부친이 생각난다며 며느리가 그런 말도 했죠. 저는 며느리가 그날 저를 왜 찾아왔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서로에게 좋은 대화의 장이었다는 생각을 했었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2주가 흐른 다음이었어요. 밤중이었는데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자려고 막 누웠던 참인데 전화벨이 울리길래 일어나서 받아봤어요. 아버님, 혹시 주무시는데 전화한 거면 죄송해요. 며느리였어요. 이런 밤 시간에 웬일인가 싶었죠. 그랬더니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며느리의 말. 제가 지금 집을 나왔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갈 데가 없어서요. 들고 나온 돈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실례를 무릅쓰고 아버님께 전화 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더군요. 제가 깜짝 놀란 마음을 뒤로 한 채 우선은 택시를 타고 오라 했습니다. 제가 택시비를 내주겠다 했죠. 감사하다고 거듭 인사를 한 며느리는 몇십 분 후 택시를 타고 제 집 앞으로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상황을 물어봤죠. 그런데 밖에선 어두워서 몰랐건만 집 안에 들어와서 봤더니 며느리의 몰골이 딱 봐도 맞은 모습인 겁니다. 그냥 좀 싸웠어요. 말다툼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면모가 없습니다. 때릴 사람이 없어서 어디 자기 아내를 갖다 때려? 내 놈은 그냥. 아버님, 안 돼요, 아버님.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그 애한테 찾아가시면 제가 더 곤란해져요. 이건 알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게야. 나는 내 자식 그렇게 안 키웠다. 당장 셋째한테 쳐들어가려던 저는 그 말을 뱉고 나서 아차 싶어졌어요. 갑자기 말문이 턱 막혀버렸죠. 그렇게 안 키웠으면 어떻게 키웠던 걸까요? 제가 자식들을 향해 어떤 방식으로든 키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인지 낯이 다 뜨겁고 민망했습니다. 자기 부친 알기를 개코만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셋째였고 그 사실을 며느리도 익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이게 다 내 잘못이렸다. 못난 애빈 내 잘못. 자식들 어떻게 크는지 못 봤다. 돈 버느라 집안 건사하느라 저 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 놓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전부 나의 잘못이야. 그게 어떻게 아버님 잘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이가 술주정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그럴 뿐이에요. 셋째 놈이 주사가 심하게 있었더군요. 들어보니 심각한 정도였어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죠. 술에 취한 셋째가 폭력을 휘둘러 며느리가 집을 나온 것이었는데요. 사정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요, 빚을 졌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제 명의로 대출을 몰래 받으셨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이것 때문에 그이랑 심하게 싸운 거예요. 며느리가 눈물을 훔치며 돈 얘기를 털어놨어요. 여러모로 수습을 했지만 당장 현금 500만 원 정도는 꼭 있어야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차근하게 빚이 생겨난 경위를 들으며 일전에 절 찾아왔었던 며느리가 바로 이 돈 문제 때문에 왔었던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두 말 않고 장롱 서랍을 뒤져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돈이 딱 650인가 680이 들어있던 통장 하나가 있었어요. 그 통장과 도장을 며느리에게 내밀었죠. 이거면 되겠는지 한번 보거라. 아버님, 이런 피 같은 돈을 저에게 이렇듯... 사람부터 살고 봐야지. 사람 있고 돈 있는 법, 그걸로 급한 상황 막을 수 있다면 감지덕지야. 며느리는 통장을 품에 안은 채 마치 서러움을 토하듯 엉엉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시큰해지더군요. 새아가, 널 보면 이상하게 먼저 떠난 우리 집 사람이 생각나는구나. 우린 아들만 셋 부부라 딸을 하나 갖고 싶었는데 만약 내 시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널 예뻐했을 게야. 이상하게 감정이 북받친 저도 울고 며느리도 울고 그렇게 그 밤이 지나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선 제가 밥을 안 쳤죠. 아버님, 제가 차렸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해서 어떡해요. 저도 모르게 계속 자버렸나 봐요. 내가 노인네라 아침잠이 없는 거지. 네가 늦게 일어난 게 아니다. 얼른 와라. 다 차렸으니 바로 먹자. 밥이랑 된장찌개랑 반찬 두어 가지가 전부였어요. 찌개에 물을 적게 잡아서 짭짤하고 칼칼하게 끓였더니 아침이라 밥이 잘 안 넘어간다던 며느리는 어느새 한 공기를 싹 비웠어요. 비단 이번 일뿐만 아니라 그냥 계속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만 이런 생각하면서 나약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멀쩡하게 다 잘 살아가는데 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혼자 우울함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하소연할 데도 없었고 저를 공감해줄 사람을 찾기도 어려웠죠. 근데 아버님으로부터 제가 위안을 얻은 것 같아요. 전 제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잘 알아요. 하지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아버님. 제가 이 은혜 갚을게요. 저는 그럴 것 없다고 빈말이나마 고맙다고 대답했지만 며느리 눈빛이 사뭇 진지하였더랬죠. 이듬해 막내 셋째와 며느리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사유는 셋째가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정말 기함을 했네요. 꼴에 바람을 피우고도 이혼해달라고 하는 며느리의 말을 무시했던 게 제 셋째 아들놈이었습니다. 그 난리통에 며느리가 유산을 했어요. 임신한 줄도 모르고 있었다더군요. 임신 극초기였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며느리는 알아누웠고 셋째는 앞불싸 싶었는지 난 저런 상태의 여자 감당 못해. 당장 이혼해야지. 그제야 후다닥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이후로 며느리는 자립해서 혼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멋진 인생 이어나가겠다고 했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새로운 출발하겠다며 마지막 인사를 위해 며느리가 절 찾아왔을 때 저는 가지고 있던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200만 원이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이것뿐이라. 약소하고 민망하지만 부디 받아다오. 보탬이 되길 바란다. 잘 살고 건강해라. 씩씩하게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며 인사했던 며느리는 제가 돈을 건네며 그렇게 말하자 오열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동안 반드시 이 은혜 갚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 발길을 돌리면서도 저에게 거듭 인사를 했어요. 아버님 같은 어른을 만나서 제 인생이 처음으로 다행이었습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건강히 계세요. 그때까지도 며느리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대가 없는 손길을 어른으로부터 받아본 적 없었다고 하였죠. 애당초 정상적인 부모 아래 자식이란 형태를 가져본 적 없었던 며느리였으니까요. 저는 자식을 그르게 키운 아비로서 가슴 한켠에 죄책감 지닌 채 며느리의 무운을 빌어주었어요. 시간이 흘러 셋째는 재혼을 했어요. 이혼하고 반년 만에 새로운 여자를 만나더니 결혼까지 했죠. 새로 들어온 막내 며느리가 얼마나 깍쟁이던지 저를 보고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이었을 정도입니다. 시댁이 없어 좋다는 말도 하더군요. 제가 버젓이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원체 소화가 더딜 때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속이 좀 좋지 않을 때에도 의뢰 그러려니 간과를 했어요. 그랬다가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차 동네에 내과를 갔을 때였죠. 큰 병원으로 한번 가보라는 소견이 떨어졌습니다. 대학병원? 제가 그렇게 큰 시설 병원으로 가야 할 만큼 몸에 이상이 있단 말입니까? 그때부터 덜컥 겁이 났습니다. 큰 병원으로 예약을 잡아놓고 걱정에 앞서서 모처럼 첫째 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놈이 글쎄, 에이, 아버지, 설마 무슨 일이라고 있었겠어요? 그거 다 기우예요, 기우. 시큰둥하게 반응하면서 저한테 유난이라 하더군요. 검사 이후 큰 병원 가라는 소견을 받은 것이었는데도 말이죠. 한편으론 정말로 별거 아닐 거란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만 위암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아직 일기라는 것이었죠. 자식들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그거면 안 죽는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정말 서러움을 밀려오더군요. 돈도 그렇지만 일단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 이제 병원 생활을 한동안 해야 할 텐데 나 혼자 어떻게 있는단 말이냐? 너희 중에 누가 와주련? 너무 당연한 사안을 가지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제가 먼저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저는 충격에 쓰러질 것 같은 대답을 자식들로부터 듣고 말았어요. 아버지, 요양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요양원 거기서 도움받고 그러시면 되죠. 이참에 아예 치료 끝나시면 요양원 생활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자식들 된 도리로 비용 청구되는 것만큼은 딱 맞춰서 내주겠다고 크게 선심 쓰듯 말들을 하더군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하나뿐인 제 자식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며느리들의 시아버지였고요. 그런데 어째 남대하듯 그렇게 냉정한 반응일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글쎄요. 저희는 아버지랑 나눴던 추억도 별로 없는데요. 늘 나가서 일만 하셨잖아요. 큰 정도 없고. 에이, 솔직히 애틋하지도 않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그 희생을 다 했는데. 네, 알아요. 저희도 아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러네요. 어쨌든, 죄송하게 됐어요. 천인공노할 자식들의 작태에 저는 기함하였고 그 충격으로 눈앞이 핑 돌더니 정신마저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죠. 저를 보며 자식들이고 며느리들이고 얼마나 귀찮은 짐짝 보듯 바라보든지. 이 목숨 부질없게 이어가지 말고 여기서 끝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암투병기를 이어갔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나를 굉장히 측은하게 보았죠. 형식적으로 제가 살아있나 확인하러 쓱 쳐다보고 가는 자식들. 그마저도 감사해야 하는 저. 비참하고도 슬펐습니다. 자식들이 작당을 하더니 저한테 통보식으로 말을 했죠. 아버지, 집 팝시다. 그거 내놓자고요. 그 돈이라도 건져서 보태는 게 낫죠. 그리고 퇴원하시면 요양원 들어가세요. 저희가 지금 좋은 데 알아보고 있어요.
거기서 여생 보내시는 게 혼자 지내시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집을 판단 겁니까? 누구 생각대로 어디가 더 낫다는 것을 판단한다는 겁니까? 그러나 자식들의 싸늘한 눈빛에는 이미 모든 결정이 내려져 있다는 표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힘없는 늙은이일 뿐이었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자식들은 저에게 잘 생각하셨다면서 짐 하나 덜었다는 듯 후련하게 말해주었어요. 이제 꼼짝없이 요양원으로 들어가기만을 기다리게 된 퇴원을 직전에 앞둔 때였습니다. 저를 찾아온 병문안객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세련된 옷차림에 마치 연예인처럼 보이는 젊은 여자가 저를 향해 곧장 걸어오는 거예요. 아버님, 저예요. 그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셋째와 이혼하여 떠났던 막내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아니, 새아가 못 알아볼 뻔했구나.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게야? 그동안 잘 지냈고? 눈물이 고인 눈으로 배시시 웃어 보이던 며느리는 그간의 일들을 저에게 말해주었죠.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부는 아주 오래전에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갑자기 연락이 닿아 며느리가 미국에 갔었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친부께서 병에 걸렸고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시한부가 되자 그 옛날 한국에 놓고 떠났던 당신의 딸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며느리는 자신의 친부를 오랜만에 만나서 그 임종까지 지켜볼 수 있었대요. 그리고 친부가 읽어놓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도와준 건 친부와 미국에서 절친하게 지냈던 지인분들이라고 하더군요. 친부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어느 가족이 있는데 그 집 아들과 며느리가 금세 눈이 맞았대요. 결혼할 약속하게 되었고 그 약혼자가 한국에 한 달간 출장을 나올 일이 생겨서 며느리가 같이 따라왔습니다. 바로 저를 보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 저기 오네요. 제가 먼저 아버님하고 인사하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는 좀 늦게 들어오겠다고 했거든요. 아버님, 저랑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에요. 약혼자라는 청년을 보니까 아주 키가 훤칠했고 얼굴도 잘생겼더라고요. 재미교포 3세인데도 한국말이 유창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직접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올려 제가 많이 당황했어요. 환자라서 온통 꽤 제재했는데 좀 민망하기도 하더군요. 아유,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살고 있었다니. 정말 잘 됐다, 세아가. 정말로 잘 됐어. 이게 다 아버님 덕분이죠. 제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아버님, 제 생각엔 말이죠. 제가 지금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준비? 무슨 준비를 말이냐? 아버님께 제대로 은혜 갚을 준비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한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저 은혜 갚으러 왔습니다. 암 치료하는 동안 많이 나약해지기라도 했는지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어서 정말 주책이었어요. 아버님, 저희랑 함께 가요. 앞으로 저희가 아버님 모실게요.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 며느리고 약혼자고 아주 진심이었습니다. 작정하고선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것이었더군요. 제가 자식들의 농간으로 집을 잃고 요양원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혼한 뒤로 인연이 끊어졌던 막내 며느리가 등장해 절 모시겠다고 하자 자식놈들이 난리가 났어요. 혹시 무슨 수작 부리려는 거 아니야? 아버지 사망 보험금이라든가 뭐 그런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다고. 길길이 날뛰며 며느리의 저희를 의심해봤자였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며느리의 모습을 확인한 자식놈들은 전부 기절하려 했습니다. 특히 셋째 놈의 반응이 가장 볼만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설마 나의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돈이 많으셨을 줄이야. 와, 억울해 미치겠네. 셋째 놈은 심지어 자기의 새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며느리를 보면서 그런 말을 했죠. 그러자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누가 네 장인어른이라는 거야? 말 조심해, 역겨우니까.
일전에 본 적 없었던 며느리의 당당한 모습에 셋째 놈은 입을 쩍 벌렸습니다. 며느리는 자기의 자리에 들어온 새 막내 며느리를 향해 이렇게 말해주었죠. 활짝 웃으면서 말입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충고할게요. 한시라도 빨리 도망쳐요. 저놈이랑 엮여서 인생 종치기 싫으면. 그러자 다들 난리가 났죠. 셋째가 삿대질까지 해가며 소리를 질렀고 첫째나 둘째도 마찬가지였으며 거기에 며느리들까지. 아비규환이었는데 며느리는 조금도 동요 않고 자기야 약혼자랑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뭐지 이 페류나들은? 자기야 어디서 쓰레기 냄새 안 나? 그러게 진동을 하네. 환자에겐 치명적이겠는걸? 우리가 아버님을 빨리 모시고 가야겠어. 두 사람의 태연자약한 반응에 자식놈들과 며느리들은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죠. 저는 그 가운데서 이게 당초에 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가슴 안에 자리하고 있던 돌덩이가 부서져 가루가 되는 것 같은 시원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살아온 인생이 그러했다 보니 브랜드라든가 명품 이런 건 전혀 문외한이었는데요. 그날 며느리가 손목에 차고 온 시계만 해도 수천만 원짜리였더군요. 설마 저 시계 짝퉁 아니고 진짜야? 차가 아니라 집도 구할 수 있다는 가격의 그 명품? 둘째 며느리가 눈이 뒤집어져서 중얼거리니까 자식놈들도 놀란 눈치였어요. 며느리와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씩 웃으며 말했죠. 한국에도 아파트 한 채 있고요. 미국에선 3층짜리 저택에 앞마당, 뒷마당 다 있는 곳에 삽니다. 공기 좋고 넓은 그곳에서 아버님 모실 예정이고요. 한국에 나오실 땐 아파트에서 지내시라고 할 거예요. 혹시 저희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아버님 모실 수 있는 분이 이 중에서 존재합니까? 아무도 대답할 수 있는 이가 없었죠. 장남이라고 제가 그래도 축해 세웠던 첫째 놈은 얼굴에 열이 올라선 씩씩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대체 뭘 했다고 그런 호사를 누리시겠다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지. 이건 불공평한 거지. 나도 미국을 못 가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 안에 남아있던 부자간의 정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덕분에 자식놈들과 인연을 끊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수 있었네요. 며느리가 이끄는 손을 붙잡고 머나먼 타국으로의 여정길에 오를 수 있었고요. 드넓은 부지 위에 세워져 있는 저택이 아주 위용 넘쳤습니다. 오랜 이동 시간에 지쳐있던 심신의 고단함마저 날려버리는 압도적인 광경이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친부 대신은 저에게는 사돈이셨던 그분의 묘지를 찾아가 며느리와 함께 인사드리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빠가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그 말 남기고 싶다면서 저한테 대신 꼭 전해달라고 그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생전의 사진을 보니 며느리와 무척 닮으셨더군요. 비록 미국에서 살다 떠난 분이지만 저는 우리나라식으로다가 무덤에 인사를 올렸습니다. 절을 하고 저 역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인연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또 인생이 흘러가는지 그 무덤가에서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건강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식단 관리를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요. 한국에 있을 적엔 늘 어두침침한 그 좁은 집, 그리고 마실 다니는 동네의 길이 전부였는데 미국에선 햇살이 내리쬐는 공원을 아침 낮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은 것이었고 사람 사는 모습들이 이렇게나 각양각색이었구나. 다 늙어서야 넓은 세상을 마주하고선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가 무사히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현지에서 도움 주셨던 분이기도 한 어느 분과 친분을 쌓게 되었죠. 오래전 남편분과 사별하시고 홀로 지내오신 분이었어요. 결혼 직후에 미국으로 건너오신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유쾌하고 개방적인 면모에 제가 참 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함께 있으면 따뜻한 위로가 되는 그분과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혼인신고를 한 것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만 삽니다. 어쩌다 보니 코로나 전에 한국에 나왔다가 바이러스 사태가 그렇게 돼서 계속 눌러앉았고요. 그분과 같이 나와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 들어올 때도 함께 있었네요. 생전 외국이라고는 나가본 적도 없었고 그저 정형화된 틀에 박힌 삶만 살아오다가 환경이 달라지니까 초반엔 어리둥절하기도 했어요. 현재에 이르러서는 아무런 걱정도 없고 여유와 행복이 있네요. 오래전 먼저 떠난 아내가 저 사는 거 보고
그래, 잘했어. 이렇게 말해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정말로 제 딸처럼 느껴지는 며느리 덕분에 은혜로운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기적 같은 감동인 것 같습니다. 자식놈들, 저에게 연락을 해왔었는데 돈 얘기를 꺼내는 모습에 또다시 실망하여 제가 끊어냈어요. 젊어서는 니들 위해 이 한 몸 다 바쳐 일했고 아픈 니들 엄마 간호하고 치료시키느라 온 진을 다 쏟았고 그런 내가 지금은 이렇게 늙었는데 니들은 자식이라고 있는 것들이 늙은 애비 어떻게 지냈는지 그것 하나 안 궁금하든? 어쩌면 하나같이들 안부 하나 물어보지 않을 수가 있어. 대뜸 돈 얘기나 본론이랍시고 꺼내드는 게 그게 할 수 있는 짓거리냐? 제가 일가를 터뜨렸더니 자식놈들이 꿀먹은 벙어리들이 되더군요. 그런 와중에도 우습고 석을 벗던 것이 그럼에도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자식놈들의 오만방자한 태도였습니다. 예, 제가 다 잘못 키워서 저리 된 것이겠죠. 셋째 놈은 지발로 며느리라는 참하고 됨됨이 좋은 여자를 차버리고 재혼해놓고선 또 이혼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도망치라고 새로 들어왔던 막내 며느리를 향해 조언을 일전에 남겼던 것이 유효했었나 봅니다. 현재는 자식 세 놈이 다 벌이들이 시원치 않고 며느리와 가정 안에서 화목하게 잘 지내는 집도 없는 것 같네요. 전 너무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만 자식놈들 사는 꼬라지를 떠올릴 때마다 왜 이렇게 한숨이 났는지 모를 일입니다.